3차시에서는 미세먼지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줄이려면 일단은 실태를 정확히 알아야 되겠죠. 지금 현재 미세먼지가 어쩐가, 그러려면 정확한 측정하고 어떻게 될까 예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이쪽이 우리가 약했는데 환경부에 있는 국립환경과학원하고 그 다음에 기상청하고, 그러니까 기상 전문가, 날씨를 모르면 미세먼지를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워요. 기상청하고 그 다음에 환경부 국립환경과학 미세먼지 전문가가 합쳐져서 미세먼지 어떤 측정센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 미세먼지 정보센터를 만들어서 지금 예보를 하고 있죠. 현재 뭐 미세먼지는 어떻고 내일은 어떻고 뭐 이렇게 예보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대통령 직속으로는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가 만들어져서 별도로 미세먼지만 가지고 논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환경 그 전담 위성을 띄웠어요. 그래서 이 측정을 보다 더 정밀히 하고 있고, 이런 어떤 장비라든지 예측 기술,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이제 향상시키는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예측된 결과를 토대로 이제 어디 부분이 우리가 취약한가, 그래서 산업 구조라든지 특히 이제 공장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들을 어떻게 전환할 것인지, 지금 탄소 중립에서 이것은 굉장히 큰 과제에 속하죠. 그래서 재생에너지를 사용한다든지 또 수소에너지를 사용한다든지 이렇게 이제 에너지를 전환하는 게 가장 큰 하나의 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 자동차, 이제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2030년, 2050년이 되면 내연기관차, 지금 휘발유차라든지 경유차는 없애고 전기차라든지 또는 수소차라든지 이런 차량으로 전환하겠다고 이제 이미 발표를 많이 하고 있죠. 뭐 세계의 추세가 그런데 우리나라도 그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도시 구조와 환경을 개선해야 된다 하는 건 당연한 이야기죠.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 그 도시의 그 빌딩이라든지 도로망을 할 때도 바람이 어떻게 불 것인가를 고려해야 되고, 그 다음에 녹지, 공원이라든지 이런 것들 어떻게 그 배치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과제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국민건강보호대책 당연히 따라야 되는 게 미세먼지가 발생이 어느 정도, 그래서 단계별로 얘기하잖아요. 마스크를 쓰게 한다든지, 또는 이 실내에 공기를 어떻게 깨끗할 것인지, 또 친환경 건축 재료를 사용하게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되겠고요. 당연히 앞에서 말씀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그랬는데 우리나라만 가지고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국제 공조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국가 미세먼지 저감 대책이라는 걸 만들어서 이것을 이제 시행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심 지역이라는 것은 오염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 그런 지역을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그 다음에 통합적인 저감 대책이라는 것은 어떤 하나에만 저감해서는 안 되고 종합적으로 뭐 자동차 분야, 발전 분야, 연료 분야, 뭐 아까 말한 도시건축 분야, 도시계획 분야 이렇게 종합적으로 저감 대책 추진해야 된다. 국제 협력 또한 공동적으로 당연히 필요하고 인체 이해성 관리에 중점을 둬야 된다. 과학적 기반에서 미세먼지 대응 전략이 제고돼야 된다 하는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대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계절관리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계절관리제에 대한 것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 노력의 하나의 그 정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고농도 시기가 앞에서 12월에서 그 다음에 3월까지 4개월 기간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상시에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계절관리제 때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해 비상 조치 상황 때는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미 앞에서 이제 제가 1차 시트 설명을 드렸던 내용들입니다. 이렇게 이제 구분해서 관리하는 필요는 미세먼지가 고농도일 때 좀 더 강하게 해야 되는 당연한 이야기. 지금 이제 여름철하고 지금 초가을에는 미세먼지 발생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럴 때는 조금 평상시처럼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12월부터는 좀 더 강화된 좀 더 그 차량 이부제를 한다든지 또 발전량을 줄인다든지 뭐 이렇게 이제 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이 데이터로 앞에서 측정한 데이터로 이렇게 나타났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종합적으로 산업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다음 발전은 어떻게 할 것인지, 수송 분야는 어떻게 할 것인지, 국민보호 아까 뭐 매뉴얼을 하고 뭐 저기 취약계층들한테는 마스크를 뭐 보급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 비상저감도 조치하고 이제 이렇게만 해놓으면 안 되고 이행 점검 제대로 그 관리를 하고 있는지 이부제는 하고 있는지 도로 청소는 하루에 2번 하고 있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정책이 계절관리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정책은 이제 대기관리 권역이라는 게 있어요. 대기관리 권역. 그래서 그동안에는 우리나라의 대기 정책이 수도권 위주였어요. 수도권. 그래서 법도 수도권 대기관리 특별법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 수도권 대기관리 특별법을 폐지하고 이제 미세먼지 특별법으로 전체적으로 바꿨죠. 그래서 그 내용 중에 대표적인 게 대기관리 권역을 만드는 거예요.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건데 과거에 이렇게 수도권만 관리를 했었는데 지금 이제 중부권 특히 충청남도 같은 경우에 미세먼지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고 농도가 높아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화력발전소가 이 충청권에 있어요. 당진을 비롯해서. 그래서 여기서 나온 그 생산된 전기가 다 수도권으로 공급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미세먼지가 심한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 우리 남부권, 이제 남부권이 바로 이제 우리 광주를 중심으로 해서 이쪽이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남권은 부산, 울산, 그 다음 대구 이쪽에 이제 속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권역 대기 관리 권역으로 이제 지금은 관리한다 하는 것이 이제 정책적으로 됐고요. 그 다음 특히 이제 노후 경유 차량 같은 거 전체적으로 폐지하고 특히 5등급 차량 같은 경우는 시내로 진입을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배출가스 저감 장치라는 것을 부착하도록 되어 있어요.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부착을 해서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를 하면은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5등급 경유차의 소유자는 이런 배출 허용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동안에 이제 우리가 방치해왔던 건설기계, 덤프라든지, 그 다음에 그 포크레인,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해당되는데, 이런 것들도 똑같이 이제 적용을 받게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가장 큰 것은 사업장 대기오염 총량 관리제라는 거예요. 총량 관리제라는 것은 그동안에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속스면 속스, 녹스면 녹스 이렇게 특정한 물질을 가지고 그 농도를 규제를 했어요. 뭐 이건 지금도 하는데요.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전체적으로 뭐 이런 A라는 공장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장년치의 이렇게 배출 가스의 성분 전체를 총량을 내요. 그 총량을 내서 이제 그 사업장하고 정부하고 일종의 이제 계약 같은 것을 맺습니다. 계약 같은 걸 맺어서 그 목표하는 양을 정해요. 목표량을 정해서 이보다 초과되면은 그 초과된 것에 대한 그 돈을 내야 돼요. 초과된 양에 대한. 근데 그 초과되지 않고 이만큼 남는다 그러면 이 남는 양만큼 이 초과된 사업장에 판매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초과된 양, 결국 초과된 곳은 돈이 들어가는 거죠. 초과가 안 된 곳에서 돈을 구할 수,
배출권을 사는 거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대기 오염물질 총량 관리제, 사업장, 공장에 대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그 설치된 가정용 보일러는 대부분 다 친환경인데, 이게 설치되지 않는 곳에는 이렇게 20만 원씩 가구당 그 지원을 해줍니다. 친환경 보일러로 이렇게 의무화됨에 따라서 교체를 하게 되면 이제 그런 제도도 만들어졌다.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인데, 도시가 이제 이런 아스팔트라든지 또는 회색 빌딩 이런 걸로 되어 있으면서 열섬이라든지 미세먼지 저감물질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저감하기 위해서는 바람길을 만들어야 되고, 여기 보신 바와 같이 공기에 바람이 통할 수 있는 이런 광장 같은 걸 만들어서 이 산 속에서 불어오는 바람들이 도시로 이렇게 진입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옥상에 이렇게 나무를 심는다든지 또는 그 수목 초원을 조성한다 해서 옥상에, 여기는 일본의 이제 옥상인데 우리나라는 지금 초기 단계죠. 형식적으로 옥상 녹화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여러분들 옥상 녹화를 볼 수 있는 게, 지금 이제 최근에 지은 아파트들은 그 지상에 뭐가 없죠? 주차장이 없잖아요. 지하에만 주차장이 있고, 그 주차장 이쪽에 지금 그 나무가 심어져 있는 거예요. 그건 옥상 녹화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이 도시의 녹지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물순환이죠. 앞에 제가 설명했다시피 광주공항 앞에 가면 그 광송간 도로라고 그러죠. 그 중앙에 이런 물이 품어 나오는 시설들이 있어요. 크린 노드라고 그러는데, 크린 노드, 여기는 대구인데요. 이렇게 물이 이렇게 뿌져 나와서 도로도 깨끗이 해서 미세먼지도 저감하고 열섬도 완화되고, 이제 이런 정책들을 펴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서는, 이거는 뭐 제가 간단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나왔을 때 그동안은 주로 이제 공공 부분 중심이었는데 민간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 하는 것이죠. 특히 이제 수송에는 차량 이부제 같은 경우에 공공 부분이었는데 점차적으로 배출가스 등급을 운행을 제한하겠다. 이게 5등급 지금 제한하고 있잖아요. 이런 게 속하고요. 그 다음에 발전 같은 경우는 석탄 발전은 상한제약, 석탄 발전 점차적으로 이제 폐쇄를 하는 방향으로 가겠다 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다음 발령 요건 같은 경우도 이제 지금은 실시간으로 50 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면은 이제 75 2시간, 좀 복잡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좀 더 강화된 발생 요건을 갖겠다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뭐 경유차 대책, 그 다음에 선박 항만 대책, 발전, 이런 다양한 사업장은 또 앞에서 말했던 보일러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컨트롤 타워를 여기 보시면 국무조정실, 그러니까 국무총리실에서 하고 실무로 환경부에서 했는데, 이제 이것보다 앞에서 말씀 민간합동 미세먼지 특별위원회를 만든다고 그랬죠. 거기서 하고요. 범부처, 그러니까 기획단을 설치해서, 이게 환경부만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뭐 산업자원부 굉장히 중요하죠. 발전소라든지 사업장 관리하기 때문에 산업자원부라든지 또는 그 국토교통부도 꼭 필요하죠. 수송물 담당하고 있고, 또 각종 지자체 다 필요하죠. 원인 국면도 국민환경과학원 중심이었는데 국가미세먼지 정보센터, 아까 기상청, 국민환경과학원 이렇게 이제 합쳐져서 국제협력, 한국과 중국만 했는데 동북아시아 청정 대기 파트너십을 만들어서 또 북한하고도 이렇게 하겠다 하는 것이 이제 하나의 특징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대표적인 게 하나가 이제 이거는 그 우리가 나무를 심음으로 인해서 미세먼지를 나무 한 그루가 35.7g을 흡수한다, 저감한다 하는 게 이제 산림과학연구원 결과예요. 연구원의 연구 결과이고, 나무 47그루를 심으면 1680g, 도시
도시의 공원 같은 도시숲을 1헥타르 조성을 하면 168kg의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다는, 이 말은 도시에 공원을 많이 만들면 그만큼 미세먼지가 이제 저감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래도 그 무등산 지역하고 광주 도심하고 미세먼지 차이가 많이 나는 것도 이런 차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도시를 설계할 때도 이렇게 밀집되게 하는 것보다는 중간에 이런 바람길, 공원 같은 걸 중간에 만들어서 바람이 잘 통하게 하면 도시 열섬도 저감하고 그 다음에 미세먼지도 저감하고 이런 이제 특징들이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도심 속의 도심에 있는 도시 숲의 효과는 이게 확연히 나타나죠. 기후변화 완화에 대한 효과, 3에서 7도 정도 온도가 낮아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소음도 약 80%, 이건 뒤에서 제가 직접 실험했던 것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조사했던 것도. 그 다음에 대기 정화도 시키고요. 그 다음에 각종 휴식이라든지 정서 함양에도 도움이 되는 게 이제 도시 숲이죠. 그래서 도시에 공원을 많이 만들면 그만큼 유리하게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들이 실천할 수 있는 것은 친환경 교통, 미세먼지 줄이기, 가까운 걸 걷거나 자전거를 탑니다 하는 거. 더워서 어렵긴 한데 저도 가능하면 이런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걸어 다니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오늘 또 제가 이제 일요일이면 성당을 가는데 한 2km 정도 돼요. 왕복 4km죠. 거기를 걸어가 또 오늘 날씨가 좀 더워서 약간 힘들기는 했는데 4km 정도를 걷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 대중교통을 이용한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주로 대중교통 많이 이용하겠죠. 근데 이것은 아마 국가라든지 지자체가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해주는 또 그런 그 노력을 해야 됩니다. 막무가내로 대중교통만 이용해라 라고 할 수는 없죠. 서울 같은 경우는 도시가 크긴 하지만 그 지하철이라든지 시내버스, 마을버스 잘 연계가 돼서 대중교통이 굉장히 좀 편리하죠. 상대적으로 광주는 좀 그런 면에서 열악한 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 자동차를 구매한다. 이제 앞으로는 이게 당연시 되겠지만, 그래서 전기차라든지 이런 게 좀 필요하고요. 공회전을 하지 않는 것도 미세먼지 줄이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급가속, 급출발, 급감속 이거 하지 않는다. 3급을 하지 않는다. 운전 습관이죠. 작은 데서부터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이런 어떤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 내에서는 에너지 사용량 줄이는 것은 탄소 중립에도 해당되고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공기 정화 필터 이건 자주 청소를 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사용하면 문제가 되고 또는 그 교체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조리 장치에는 환기 장치를 해야 되죠. 후드라든지 또는 아까 열 교환기 같은 것을 해야 되죠. 한때 고등어가 미세먼지 주범이다라고 발표가 돼서 참 시끄러웠는데 고등어를 구우면 당연히 미세먼지가 많이 나와요. 그 실내에서는 환기를 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못 전달이 돼서 고등어가 미세먼지 주범이다라고 이제 보도가 됨으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였는데 이제 그 현상을 잘못 전달된 거예요. 정확히 우리가 이해할 필요, 실내에서 생선을 굽게 되면은 거기에서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반드시 후드를 가동을 하고 해라.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야외에서 낙엽을 태운다든지 쓰레기를 태우면 미세먼지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노력도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생활 주변에 식물을 많이 심으면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될 수도 있다. 광주에는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측정소가 몇 개나 있을까? 전국적으로는 이렇게 많이 있어요.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거 굉장히 구분이 어려운데 다 이해하실 필요 없고 총 505개소, 지금 한 600여 개소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운영하는 거하고 지방자치단체도 운영하는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국가에서는 국가 집중 측정소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백령도라든지 그
그다음에 뭐 호남권이라든지 제주도라든지 이런 데는 중국에서 미세먼지라든지 대기오염물질 얼마나 오는가 하는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렇게 백령도 그다음에 호남권에 어디가 있냐면 그 광주 첨단지구에 가면 그 양산강 물환경 연구소라고 있어요. 광주 과학기술원 앞쪽에 거기에가 별도로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제주도는 에어르베가 있어요. 그다음에 서울에 불광동에 있고 대전에 있고 울산에 있고 이렇게 이제 국가에서는 훨씬 더 정밀한 그리고 외국에서 오는 물질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런 걸 집중적으로 감시하는 것이 이제 국가의 측정소가 되겠고요.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세계 최초로 천리안 EB호라는 미세먼지 인공위성을 띄웠어요. 그래서 뭐 세계 최초로 정지궤도 대기오염 관찰 위성 그래갖고 해양 관찰과 동시에 사용하는데요. 이거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띄운 거예요. 물론 이제 위성 발사는 다른 나라에 가서 했죠. 그래서 지금 현재 돌고 있고 정보를 우리가 이용할 수가 있어요. 이런 위성들을. 그래서 이게 천리안 위성 EB호는 목표 정지궤도 안착을 성공해가지고 2020년 2월 19일 날 발사에 성공해서 3월 6일부터 이제 그 데이터들이 되고 10월쯤부터 여러분들 이제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위성 탑재체에 대한 규격인데 해양을 관찰할 수 있는 거하고 환경을 관찰할 수 있는 두 가지를 관찰할 수 있어요. 이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자세히 관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2,500km, 2,500km. 그 다음에 여기는 환경은 5,000km, 5,000km. 이 정도 지역을 관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단한 어떤 그 위성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광주는 몇 개가 있냐? 광주는 총 16개소의 측정소가 있어요. 매년 두세 개씩 늘어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눈여겨봐야 될 것은 도시대기 측정망이라는 게 있어요. 도시대기 측정망. 이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그 생활하는 곳에 대한 거. 아까 앞에서 남구는 주월동, 그 다음에 동구는 어디가 있다고 그랬죠? 동구는 여기 보면 동구청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북구는 두암동, 서구는 농송동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송정에는 송정동에 그 외에도 공장지역에 또 있어요. 공장지역에 이렇게 주거지역에 5개, 상업지역에 2개, 공업지역에 3개 이렇게 나눠지고요. 그다음 도로변이 있잖아. 우리가 걸어다니는 도로변. 여기는 이제 상무지구에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운암동 그 고속도로에 들어오는 쪽에 또 하나 있어요. 그 다음에 중금속만 별도로 측정하는 것이 4군데가 이렇게 있어요. 총 이제 16군데의 측정소가 광주에 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네이버로 보면 직접 그게 보이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미세먼지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여러분들한테는 직접 정보가 제공되지는 않지만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PM2.5의 초미세먼지의 어떤 전체적인 농도하고 요게 이제 N이온, 캐치온, 음이온, 양이온 그런 것들이에요. 이게 이제 OC는 오가닉 카본 그래서 유기탄소, 무기탄소 그런 것들이에요. 이렇게 성분별로 조사를 한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정밀 분석을 해야 어느 그 발생원에서 들어오는가 하는 것들을 이제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생활의 연계에서 각 동네별로 이렇게 측정하는 시스템들이 구축이 돼서 측정할 필요가 있다 하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그래서 그 측정소를 가보면 이렇게 대기 측정소가 있어요. 여기에 이제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오존, 그 다음에 각종 먼지, 온도 전부 측정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이런 것들이 그 광주 같은 경우는 보건환경연구원에 그 대기 종합 상황실이 있어요. 이쪽으로 전달이 되면 여기에서 이제 전체 분석을 해요. 그래서 에어코리아나 전광판이나 네이버 같은 데 공급이 되는 것이죠. 네,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이제 앞에 보였던 위성이라든지 또는 드론이라든지 이런 장치들이 좀 더 추가돼서 우리 좀 더 정밀 자료를 볼 수 있도록 이제 발전할
해야 된다는 것이죠. 실제로 앞에서 이제 그 도시 숲이 얼마나 미세먼지라든지 그 공기에 도움이 되는가. 광주에는 푸른길 공원이라는 게 있어요. 푸른길 공원은 광주역에서부터 광주대학교까지 기찻길이 있었어요. 이 길이 지금은 그 효천역에서 서광주역이 만들어지고 송정역으로 가는 걸로 노선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철길이 이게 이제 필요가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시민단체에서 노력을 해가지고 원래는 이렇게 도로를 만들려고 했는데 노력을 해서 이렇게 나무를 심어서 도시공원을 만든 거죠. 그래서 푸른길 공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양쪽에 이렇게 나무가 우거지고 여기는 이제 반대편에 그 도로고 여기는 그 푸른길 공원이죠. 그래서 서로 이쪽에 있는 대기 상태, 이쪽에 대기 상태를 측정해 봤더니 일반 도로보다 온도가 2에서 4도 정도 낮아지고 도시활성 완화하는데 큰 영향을 미친다 하는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소음도 이렇게 이제 그 나무들이 차음 효과를 그 소음을 차단하는 그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5에서 28dB 정도 굉장히 낮아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가로수 벽을 설치하는 것이 인도에는 꽤 도움이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다음에 이제 그 무등산에 가면 다양한 등산로가 있는데 그 무등산의 피톤치드라든지 미세먼지 이런 것들을 측정해서 지도를 한번 만들었어요. 이렇게 지도를 만들었더니 광주에는 이제 그 무등산에 가면 일수원지라고 있어요. 일수원지가 이제 그 등심사 입구에 가다 보면 그 출입 통제소가 있죠. 그 왼쪽에 보면 일수원지라고 있어요. 거기에 편백숲이 있는데 여기가 굉장히 많은 그 피톤치드가 나와요.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이렇게 해서 지도를 그려놓은 것이 이제 이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실내 공기가 얼마만큼 실내 공기를 좋게 하는가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식물의 종류로 한번 그 실험을 해봤어요. 우리 흔히 기르고 있는 것들은 아레카 야자른, 산세베리아, 파키라, 스킨답서스, 안스리움, 가늠죽, 인도고문왕 이게 실내에서 굉장히 많이 재배하는 그런 식물들이죠. 그래서 이런 식물들을 가지고 있더니 세제 증후군 물질, 그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벤젠 같은 경우에 거의 그 하루 이틀 지나면 농도가 굉장히 낮아지는 걸 알 수 있어요. 블랭크는 아무것도 그 식물을 넣지 않는 거예요. 식물 넣지 않는 건 거의 줄어들지 않잖아요. 그런데 식물을 넣었을 때는 굉장히 많이 줄어든다 하는 것이죠. 산세베니아가 요건데 조금 이게 더디겠지만 결국은 다 줄어들더라 하는 것이고, 그 단위 엽적당, 그러니까 입의 면적당 그 BTEX를 아까 벤젠, 톨루엔, 뭐 에틸벤젠 뭐 이런 것들 말하는 스틸렌 이런 것들이 이제 휘발성 유기물질, 새집 증후군 물질이거든요. 이런 것도 봤을 때 스킨답서스가 제일로 많이 그 제거가 되더라. 그 외에도 다 제거가 되는데 그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스킨답서스 여기 있죠. 이게 제거가 많이 되더라. 이런 걸 알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번 3차 시에서는 이제 6주차에서는 미세먼지로 달라진 일상생활에 대해서 1차 시대 했고 2차 시대는 성과지수 EPI, 미생물의 종류, 발생원 대해서 주로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저감 방안에 대해서 3차 시대 주로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6주차에서는 제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가장 큰 환경의 현안 문제 중에 하나인 미세먼지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렸고 이제 다음에는 기후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중간고사는 보지는 않습니다만은 중간고사 기간 이후에 여러분들 리포트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제가 강의 소개 시간에 리포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7주차 시작하기 전에는 다시 한번 리포트에 대해서 강조를 하겠습니다. 그 점수에 반영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그 제목을 구상을 해서 차츰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